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가족 간의 소통도 도움이 됐을 거고요. 또 직장 내 소통에서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관계를 바꾸는 심리학이라는 제목을 딱 보고서 인간관계를 네. 떠올렸거든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첫 챕터가 나와의 대화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감정과 그리고 나의 욕구라든가 내가 기대하는 거, 원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타인과의 관계가 과연 좋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부분에서 슬프고 이런 그렇죠. 것들을 좀 깨달아야 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방어기제라는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 방어기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무의식 중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기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수동 공격형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수동 공격형? 제가 많이 해요. 이게 수동 공격형이 참 재밌는 게 이런 거거든요. 감정이 좀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는데 이거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거를 미묘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짱 끼면서 딱 노려보시지 말아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래서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화풀이 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적 회사에서 화가 나거나 아니면 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너무 편한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대상으로 화를 풀이하는 거, 이거 전치라고도 하거든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좀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방어기제라는 게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지만 사실은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 잘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중요한 이유 있을까요? 내가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 감정을 먼저 인식했으면 내가 지금 상대한테 이런 거를 좀 필요로 했는데 이게 충족이 되지 않아서 내가 속이 상했구나. 그 정보를 캐치하면 상대방한테 표현할 수 있죠. 제가 사실은 좀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좀 기대했거든요. 아니면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건 나의 정보를 좀 알아차린다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고 이걸 알아차리면 내가 쓰는 방어 기제를 좀 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감정을 알아차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감정을 딱 느꼈을 때 이걸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걸 막 억누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방법으로 뭔가를 제안을 해주셨어요. 감정 라벨링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화가 나거나 속이 상했어요. 그 순간 화가 났구나, 내가 속이 상했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가 라벨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상함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답답하구나 라고 내 감정에 이름을 딱 붙여주시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객관화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네. 좀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었구나. 그래서 좀 스스로 위로도 되고 네. 좀 공감도 되고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내 감정을 딱 알아차리면 내가 이런 감정이 있으니까 속상했으니까 날 좀 위로해야 되겠다, 나 좀 토닥여야 되겠다 라는 자기 위로와 위안도 좀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안 될 때 사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그 가면 증후군 이건 거죠. 이게 사실 이 가면 증후군이 내가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 속에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사람들은 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 예를 들면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아니면 프로젝트가 완성했을 때 너무 잘했어요 미영님 이렇게 축하를 하거든요. 그 순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은 아니야, 근데 진짜가 아니야, 난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나를 알고 있어 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누가 나를 믿어줘요?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난 아니야 라고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보니까 4티어의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네.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관심이 꽤 많으실 것 네, 같아서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사티어의 의사소통을 좀 이해하시면 가족 간의 소통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직장 내 소통에서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티어는 가족 치료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의사소통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 너, 상황.
이 3요소가 골고루 균형감 있게 있어야지만 좋은 의사소통이다. 그걸 바로 일치형의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가 좀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비일치형,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타인과의 대화를 하는데 나는 없어요. 그런데 너와 상황만 있어요. 그럼 이분들의 의사소통은요, 회유형이라고 하는데 나의 마음보다 타인의 마음을 계속 공감하려고 살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의 특징은 계속 눈치를 봐요. 계속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요. 공감하려고 해요. 나의 마음을 표현하면 이분이 떠날까봐 내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 나는 존재하는데 너가 없는 거예요. 어휴. 상황하고 나만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잘난 사람이에요. 난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분들의 표현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문제겠어요? 상황에서요? 너가 문제인 거예요. 너 내 말대로 해.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이거 실수한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또 어떤 유형이 있냐라고 하면요. 나와 너와 상황 중에서 나도 없고요. 너도 없고 상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떠겠어요? 나의 감정을 살피지 않아요. 타인의 감정도 살피지 않아요. 무조건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표현은 감정이 좀 절제되어 있고 그러니까 냉정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서류, 데이터, 주장, 논리로만 펼쳐요.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나와 너와 상황이 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산만형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항상 대화를 하는데 즐겁고 유쾌해요. 즐겁고 유쾌한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즐겁고 유쾌한데 뭐가 없냐면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즐거움.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실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주제와 계속 어긋나는 대화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려운 환경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것을 나, 너, 상황 이렇게 딱 분류해서 네. 유형을 정해주시니까 나는 이런 유형인 것 같아 라는 생각도 좀 드셨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해봐야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책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내가 회유형이면 내가 잘하는 게 뭐예요? 타인을 공감해 주는 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제는 나를 공감해 주는 연습하기. 만약에 내가 비난형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돌봤던 건 잘했잖아요. 그러면 타인을 돌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타인의 마음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초이상형인 분들은요, 이제 나를 좀 돌봐주시고 그리고 나를 돌보면서 타인을 돌봐주는 거 시작해 주시면 돼요. 산만형이신 분들은 이제 첫 번째는 나예요. 나부터 먼저 봐주세요. 나를 좀 위로해주면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작이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들으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아까 이제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공감이 아닐까 맞아요.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자기 공감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사실 타인을 공감하는 그런 자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공감이 네. 참 말은 좋은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예전에 처음 공부했을 때 공감하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랬구나. 네가 너무 속상했구나. 그 이야기가 만명통치약처럼 느껴졌는데 공감이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공감은 현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 이야기 쭉 따라가 주는 거. 우리가 막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잖아요. 나 저거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조언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의 생각이 반이 과거로 가 있어요. 한쪽으로는 듣고 한쪽으로는 나의 과거를 떠올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반밖에 못 들어요. 또는 상대방 이야기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충고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생각이 미래로 싹 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쪽을 들으면서 한쪽은 내가 할 말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깊은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감은 그냥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그냥 현존에 있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트 게임 하듯이 감정을 맞추고 막 이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슬픈 것 같아. 뭐지? 맞지? 막 이러는데 공감은 다트 게임처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공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나는 이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 돼 하면서 계속 마음이 불안해요. 충고하려고 하고 조언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판단하려고 해요. 충족평판이라고 하거든요. 금지입니다. 또 우리가 그 사람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동의하는 걸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감을 어려워하시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 이야기에 듣는데 알겠어요. 근데 동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공감을 통해서 혹시 동의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감과 동의는 다르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공감은 그 자리에 그냥 있어서 들어주면 되는 건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네. 예를 들면 과거의 내 경험을 이야기해 주려 할 때, 내 미래에 충고를 해주려 할 때, 네. 이런 순간들에 뭔가 항상 좀 엇나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애써 노력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면 되는 일이었다. 네. 들어주면 상황이 바뀝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상황은 1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1도 변하지 않아요. 공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공감을 받아본 경험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럼 공감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나요? 일단 첫 번째, 따뜻해지죠. 따뜻해진다는 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스스로와 용기가 생겨요. 때문에 공감을 해준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가 조언을 해줘야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여유롭게 만들어줌으로써, 편안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는 역할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 우리는 회사나 아니면은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가정 내에서 관계의 상처를 받을 때가 덜어 있잖아요. 그 순간에 이 책을 펼쳐보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내가 나의 편이 되어주는 기자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세상에 가장 좋은 편은 내 편이지 하면서 나를 믿어주는 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